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캐나다 교육이에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캐나다 교육인데 이걸 꺼낸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댓글이 하나 있어서 '흥미로울 수도 있겠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는 아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대학교까지의 교육까지 바라보진 못하고 왔었으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학원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학원들로 이제 7 시까지 돌리고 밤에는 숙제하고 맞벌이하고 사교육비만 150만 원이 들어요. 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와 애엄마가 현재 캐나다에 가 있는데 너무 행복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일단은 이제 이분 일단 기러기시니까 이제 남편분이 쓰신 것 같아요. 기러기시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소득 부분들을 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시질 못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맞벌이는 캐나다도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는 거의 안 하는 집이 당연히 없을 정도로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를 할 때 '정말 150만 원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물론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하고 공부 같은 거는 운동을 시키든 음악을 시키든 공부를 시키든 뭐 공부를 꼭 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시키면 '과연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분이 "어떻게 사셔야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드릴 만한 입장도 아니고, 이제 이전에 캐나다 교육 같은 걸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자녀를 캐나다에서 키우면서 대학교까지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캐나다에서는 사교육 같은 게 어떻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고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안 오셔 본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저는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을 보면 사실 조금 불편해요. "캐나다는 공부를 안 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캐나다가 영어권 국가니까 영어가 공부에서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제 경험상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는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을 모두 만나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레이드 2 니까 4년 정도를 만나 봤잖아요. 교육 안 시키는 집 단 한 집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단 한 집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꼭 공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의 가치가 공부로 다 정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하키를 시키거나 뭐 축구를 시키거나 농구를 시키거나 피아노를 시키거나 바이올린을 시키거나 미술을 시키거나 어떤 걸로든지 교육은 무조건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육을 안 시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죄송스럽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안 시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는 이 학부모들을 만나 봤을 때 사교육을 안 시키는 집은 단 한 집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하고 교육열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캐나다를 왔을 때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교육에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결지어지니까 쪼끔 이제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이 비싼 정도가 어느 정도 비싼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건데, 사교육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픽업 드랍 서비스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가 끝나면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 있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원 버스 오면은 줄줄이 타서 가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맡아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 여기 학교 끝나고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픽업 드랍을 부모님들이 직접을 해 주시지 않거나 학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힘든 거고, 시간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이런 태권도나 피아노, 수학, 영어 학원, 바둑, 축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픽업 드랍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사실 1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바둑 학원을 갔어요.
바둑 학원을 데려다 주고 나서 1시간 동안 여러분 어디 가 계실 거예요? 집에 갔다 오긴 좀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맴돌면서 뭐 간단하게 장 볼 거 있으면 장 보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럼 바둑 끝난다고 다른 거 또 보내고 싶어서 수학 학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바둑 학원 옮겨서 수학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 수학 학원 또 1시간 하겠죠? 그러면 직접 데려다 줘야 되고 또 1시간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2개까지만 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2개 도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따분하고 아이가 뭐 그 교육하는 거를 주변에서 계속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이런 축구 시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관람을 하러 가겠지만 보통은 이제 일반 수업들을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보진 않으니까 다들 가 보시면 다들 핸드폰 하고 있고 딴 데 가 있고 장 보고 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픽업 드랍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진짜 한국처럼 학교 끝나고 누가 연결해 주고 또 이 학원 가서 다음 학원에서 이 학원으로 데리고 와 가지고 다음 학원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게 있으면 캐나다 저는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교육열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픽업 드랍이 안 돼서 못 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픽업 드랍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 굳이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부모님이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딱 그런 것만 딱딱 시키는 거지. 정말로 진짜 인터넷에서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오면은 정말 이제 사교육비에 대해서 좀 많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 사교육비들을 간단하게만 조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정확히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이제 저희는 아이가 3 시에 끝나니까 픽업 드랍 할 데가 없어서 픽업 드랍 해 주는 서비스가 지금 태권도밖에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주 5 일을 보내는데 태권도 학원에 가면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자유시간 하고 저희가 이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게 태권도 학원에서만 이 주변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만 유일하게 픽업 드랍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정말 보내기 싫거든요. 한국 같은 태권도가 아니에요. 저희 이 다니는 태권도를 가보면 플라스틱 쌍절곤 배우고 있고 띠도 엄청 많아요. 노랑띠 줄무늬, 흰띠 뭐 흰띠 줄무늬, 빨강띠 줄무늬 해가지고 띠 벨트 체인지할 때마다 돈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주 5일을 가면 한 달에 720불이니까 저희가 720불 내거든요. 근데 거의 매달 벨트를 내니까 한 800불 정도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가 든다. 한국의 벨트 체인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요거 조사하면서 봤었던 바로는 한국 태권도 아직 한 20만 원 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이거 경기 남부라고 하시니까 서울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이라고 학원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 대비하더라도 거의 2배가 넘죠. 그러니까 많이 비쌉니다. 이제 픽업 드랍은 물론 여기밖에 안 해줘서 저희는 선택권이 없지만 근데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일단 얼마냐면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찾아봤을 때 이제 주 5일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한 13만 원, 17만 원? 뭐 비싸봤자 한 20만 원 하겠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한 번 클래스에 4만 원이니까 만약에 주 5일을 가면 얼마죠? 4, 5, 주 5일을 가면은 한 달에 80만 원인 거고 이제 주 5일 서비스 이런 것도 없겠지만 이제 가격이 엄청 비싸죠. 1시간 수업에. 근데 캐나다는 조금 특이한 게 주 3회, 뭐 주 5회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월요일 수업, 화요일 수업, 네가 원하면 금요일 수업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개월 있고 두 번째 개월 있고 뭐 세 번째 개월 있으면 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조금 한 2, 3개월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주 3회 정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개월치를 선납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얼만큼 하는지 좀 보고 보내고 싶잖아요.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보내보고 마음에 들면 더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캐나다는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첫 달에 이렇게 시켰는데 애가 마음에 들어해서 클래스를 늘리고 싶으면 다음 달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왕 등록하려면 아예 비싼 돈 주고 한 번에 싹 다 등록을 해야지 중간에 마음에 들어하는지 안 들어하는지 간을 볼까?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제공해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당연히 픽업 드랍 서비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쫓아다녀야 되겠죠. 피아노만 그런 건 아니고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하키. 또 당연하죠. 하키 이제 10시간에 350불이니까 수업당 한 35,000원? 피아노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고 또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리그 같은 거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B로 들어가는 돈이 많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3회 이런 거 없죠. 거기다가 픽업 드랍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하키맘이라고 있어요. 하키맘. 이제 하키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죠. 돈도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리그 같은 거 뛰려 그러면 출장비 이런 거 다 내야 되니까 돈도 돈인데 돈보다 직접 다 픽업 드랍 하셔야 되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요새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키맘을 할 수 있다? 그 집안에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한 분이 이제 조금은 일을 덜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9시에서 5시 일하는 이런 걸로는 이거 못 쫓아다녀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진짜 프리랜서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마다 이제 캐나다는 이 웹사이트가 있더라도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 같은 걸 조금 알아보는데 애를 먹었는데 개인 과외 같은 경우가 한 저학년이 한 55불, 고학년이 한 65불, 그리고 그룹 과외 같은 경우가 저학년이 35불, 고학년이 한 45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요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대학교 나온 지 한 10년 넘었으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시간 주 8회 이렇게 해가지고 40만 원이 국룰이었고 이제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이 한 45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부잣집 잘 받으시는 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이게 거의 고정이었거든요. 지금 정도 물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같은 시간이면 캐나다는 지금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 그냥 가격은 한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픽업 드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개를 시키고 싶어도 돈만 있다고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제 따라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지겨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정까지 있어야 다 시킬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뭐 교육열이 낮아서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교육들에 관한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이제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 얘기를 할 때 공부가 사실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성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조금 더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순히 이제 대학교 입학 이 공부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야 너는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순히 공부 이제 대학교 가는 입장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뒤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정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4년제와 2년제 컬리지, 유니버시티와 컬리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 야 2년제도 4년제를 따라잡을 수 있어?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작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무조건 4년제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이제 수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수시보다 이제 정시 시험으로 붙이는 이 정시가 굉장히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평가 방법이 정량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정성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논술을 뭐 얼마나 잘 썼는지 그 글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그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시로 이렇게 순위 딱 매기면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정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시에 있어서 혹은 다른 시험에 있어서 만약에 적당한 시험들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쉬운 시험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려운 시험이 돼야 그래야 이제 변별력이 생기고 똑똑한 친구들이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학벌 차이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학벌을 얻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학벌로만 인생이 갈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돈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 학벌이 다르면 어느 정도 출발 지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학벌이 부족하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도 그렇잖아요. 이제 포르쉐가 만약에 1억이야. 그리고 현대차가 1억이야. 같은 1억이면 어느 차를 봐요? 당연히 브랜드값 보고 포르쉐 보잖아요. 저희 소비자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학벌을 차별 안 한다는 거는 좀 이 학벌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조금 너무 공산주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장님인데 누구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경력직으로 애플 출신이 썼고 중소기업 출신이 썼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볼 거예요? 저 같으면 당연히 애플 출신 거 이력서를 먼저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제가 뒤에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입시 제도를 한번 보면 한국은 수능이란 게 있죠. 물론 수시가 있지만 보조적으로 이제 지금 어느 게 더 우위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시가 더 많은지 수시가 더 많은지. 어쨌든 수능이란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미국도 SAT라는 제도가 남아 있죠. 수능 같은. 캐나다는 그렇지 않죠. 저는 진짜 지금 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를 키워보면서 캐나다에는 입시 제도가 왜 고3 내신 100%밖에 없을까? 뭔가 느낌이 싸하죠. 뭔가 학교가 엄청 많은데 고3 내신으로 이 명문대를 다 가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로 뽑히는 이제 맥마스터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의대가 원탑이거든요. 헬스 사이언스. 여기를 간다고 의대를 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여기를 가서 이 헬스 사이언스를 가더라도 과정 학점 잘 받고 진짜 의대, 여기는 대학원부터가 진짜 의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는 건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정석 코스는 여기를 가서 의대를 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입학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살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조기 졸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중에 6개만 내면 돼요. 6개만 내면 되고 어떤 걸 내면 되냐? 이 밑에 있는 것만 포함해서 6개면 돼요. 영어, 수학, 그리고 이게 생물, 과학,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내면 되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하잖아요. 국영수. 뭐 우리는 국영수라고 하지만 여기는 영어, 수학, 생물, 과학 이렇게 당연히 이과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다가 거의 뭐 플러스 2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고3 때 수업 딱 6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지만 내가 수업을 뭐 한 10개 들었어. 그러면 이제 4개는 기본적으로 듣는 거고 나머지 6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6개 중에 좋은 성적 2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갈릴까요? 여러분 이걸로 갈릴까요? 벌써부터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걸로 못 가르니까 이런 대학교들에서는 하나를 더 내라고 하죠. 이 supplementar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논술이거든요. 결국엔 논술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변별력이 없으니까 내신으로는 안 되잖아. 내신으로 안 되니까 논술로 해야 되는데 논술은 또 글쓰기잖아요. 근데 의대랑 글쓰기랑 그렇게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저게 지금 캐나다에서 최고로 뽑히는 의대를 가기 위한 기본 코스의 모집 요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말고 이제 조기 졸업 같은 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예외로 두고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쎄하잖아요. 캐나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 어떡하니? 야, 고등학교 학생들 학점들이 막 올라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막 대학교에서 뽑으려고 그러는데 막 평균이 막 96점이래. 여기는 이 평균 96점이라는 거는 이게 석차가 아니에요.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석차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점수예요. 여러분들 시험 3학년 때 보는 100점이면 100점, 뭐 95점이면 95점, 진짜로 그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엄청나게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러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냐? 야, 다 95점 이상이야. 야, 어떻게 갈라내야 돼?
나올 수밖에 없죠. 내신인데 내신으로 어떻게 갈라내요? 내신으로 이 석차로 갈라내는 것도 아니고 점수로만 갈라내는데 점수로 갈라내면은 될까요? 시험만 쉽게 나오면 다 그건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2013 이제 작년이에요. 최근이에요. 최근. 이 타이슨이라는 학생이 96점을 맞았는데 어디를 썼냐면 토론토 대학교, 퀸즈 대학교 맥마스터 떴는데 다 떨어졌대요. 다. 96점이면 여기 100점까지밖에 없잖아요. 100점까지밖에. 96점이면 거의 만점 아니에요. 뭘 더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하니까 내가 뭔가 나를 차별화해야 되는데 뭘 차별화해요? 모집 요강이 내신인데. 그 뒤로 뭐 커넥션이 있거나 하는 거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 96점이면 사실 엄청난 점수잖아요. 만약에 수능에서 96점이다? 서울대죠. 96점이면 일반 시험들이면 저게 최고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해도 다 떨어진다. 커뮤니티 게시판도 이런 글들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맥마스터 헬스 사이언스. 야, 나는 99점인데 야, 떨어졌네? 뭘 더 할까요? 뭘 더해? 99점인데 만점인데 만점 사실. 사실상 만점인데. 뭘 더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또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이제 BC주의 인플레이션이 7년 전에도 심했대요. 7년 전에. 지금은 이게 그래프가 여기 끝까지 솟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캐나다 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도 많이 봤을 때 입학은 쉽다. 입학은 쉽다. 근데 졸업이 어려울 뿐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다연 20년 전에 오신 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뭐 SFU가 BC에서 좋은 데인가요? 저는 BC 쪽은 몰라서. UBC도 지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학점이 높아 있지만 옛날에 2011년 시절에 UBC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갔죠. 사실 지금 여기 1점으로 나오는데 그냥 들어갔죠. 뭐 SFU 그런데요. 그냥 들어갔죠. 그냥 중간이잖아요. 여기 4점 있으면 여기 중간이잖아요. 내가 공부 조금 했으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IMF 정도에 오신 분들의 자녀들은 입학이 쉬웠겠죠. 그때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 적당히 해도 다 들어갔는데 야, 졸업이 잘 안 되던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분명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졸업 잘했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은 엄청 심하다 이거죠. 뭐 저기 BC만 그래요? 여기 온타리오주 여기 학교들이 쭉 모여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과가 아니라 그냥 학교예요, 학교. 학교가 2017년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학교들끼리 달랐는데 한 90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한 2, 3점 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92점 막 이러니까 내가 뭐 안정권으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99점 맞아야죠. 99점 맞아도 모른다 이거죠. 99점 맞아도.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이과를 나와 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이과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보통 시험들에 이런 평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몰려 있어야 굉장히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점수는 한 60점, 7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에버리지가. 그래야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가 변별력이 확실히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들은 캐나다에 있는 학교 그래프는 여기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 평균이 좀 낮을 때는 사실 한두 문제 더 안 맞아도 돼요. 한두 문제를 더 맞히면 한 문제를 더 맞히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한 10등 정도인데 한 문제 맞히면 5등으로 가는 거고 야 만점 맞으면 1등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이지 이게 뭐 한 문제 안 맞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게 중간으로 떨어지고 이렇지 않다고. 여기 친구들은 그냥 한두 문제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뭐 한두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90점인 상황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제 여기서는 더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맞추는 문제가 한 문제를 틀리면 1등이었던 친구가 바로 15등이 돼요. 틀리면 다 만점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다 몰려 있는데 두 문제 틀리면 그냥 집에 가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시험들이 학교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이 세컨더리가 한 2,600개고 좀 섞여 있는 게까지 하면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3,000개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야, 우리 학교만 문제를 어렵게
야, 우리 학교는 좀 공부를 시켜야겠어 해서 이렇게 평균을 밑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왜? 그러면 대학교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쉬워질 수밖에 없죠. 왜? 옆에 학교들도 다 가려니까. 나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SAT 같은 거 캐나다는 없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정량적으로 어떻게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뭐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그렇지만 야, 나 조금만 하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중위권과 상위권이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실수 한 번 하면 울고 멘탈 관리 안 되고 다음 시험 못 보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죠. 안타깝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캐나다도 수능이나 SAT 같은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되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제가 모든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돼요. 수능 같은 거 시험 볼 때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캐나다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비싸고 저런 걸 할 수 있는 체계들도 안 잡혀져 있었고 지금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적으로 갖출 수 있는 인재가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 세대에서는 저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목을 매는 게 이 서플리멘터리 어플리케이션 명문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이 논술이라는 거를 당연히 과외를 해야 되죠. 글을 누군가 평가를 받고 정말 그 예상 답안지처럼 철두철미하게 써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글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뭐 문과 같은 경우는 또 글도 잘 써야 되고 이런 논술도 잘 써야 되고 하는데 또 이과랑은 다르고 이런 논술로서 얼마나 이거를 또 변별력 있게 평가해 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냐? 그렇지 않죠.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민 정책을 더 손볼 예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한 이 정도 시점부터 뭔가 사회적으로 구조를 바꿨어야 되는데 캐나다는 하지 않고 이미 늦었죠. 늦었죠. 그랬는데 우리는 소셜 캐패시티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캐나다로 오십시오. 웰컴 투 캐나다입니다. 여기까지가 캐나다에 조금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 정보는 알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뭐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건 공부적인 측면에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